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PCB 설계 패즈 로직. 오늘은 종합 정리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사항들만 요약해서 재구성한 것이니까 이전에 알고 있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알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는 기회로 갖고요. 그 이전에 강의할 때 확실히 이해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확실하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폐지 로직의 작업 환경, 그다음 부품 제작과 편집, 부품 삽입과 편집, 신호선의 연결과 수정, 버스선의 연결, 그리고 설계 데이터의 변경, 예, 여기까지 잘 기억나죠? 그리고 7장의 설계 규칙 변경은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또 리포트 파일과 넷리스트 파일 설정하기, 물론 출력하는 과정 설명하겠죠. 페이지 로직에서 OLE 기능을 사용하기인데 9장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그 도면을 PDF로 출력하는 내용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내용이니까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학습하는 내용은 페이지 로직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페이지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은 페이지 로직, 그다음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라우터, 이게 세 가지 파트를 학습하게 되거든요. 뭐 페이지 라우터 같은 경우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크게 보면 페이지 로직과 페이지 레이아웃 두 가지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늘 학습하는 내용은 페이지 로직이니까 옆에다 페이지 로직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놓고 설명하는 내용을 잘 따라하기 바랍니다. 제1장 페이지 로직의 작업 환경. 요번 강의하는 내용에서는 메뉴나 툴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모듈리스 커맨드, 쇼커키, 그리고 핫키,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들을 다 제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핵심적인 내용만, 기본적인 사용법만 설명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예, 제일 먼저 페이지 로직을 실행시키게 되면 메뉴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작 메뉴에서 모든 프로그램 선택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멘토 그래픽스의 메뉴가 크게 세 개로 또 나눠지고요. 그 속에 멘토 그래픽스 SDD라는 곳에 들어가면 페이지 9.x 또는 페이지 x.뭐 해갖고 10 버전은 숫자를 안 하고 x 로마자를 사용을 했죠. 그 속에 들어가면 디자인 엔트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 속에 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 있는데 좀 아래쪽에 있어요. 그 중에 페이지 로직이라는 걸 선택하게 되면은 아래 이 그림과 같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페이지 로직, 예, 페이지 로직을 쓰는데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웰컴 투 페이지 로직 해갖고 이렇게 안내 문구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모른다 싶으면은 여기 뭐 게팅 스타트 눌러서 퀵 스타트, 빠른 시간 안에 빨리 기본 사용을 배울 수 있는 내용도 들어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은 튜토리얼이라고 또 되어 있죠. 예, 튜토리얼,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뭐 기본 사용법, 그것도 우리가 좀 뭐 친근하게 느끼는 영어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써도 되고요. 이게 뭐 영어로 되어 있기는 하는데 뭐 크게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그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만 쭉 따라서 메뉴만 눌러줘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요. 시간이 없으면 퀵 스타트 이용하는 거 있으면 튜토리얼 써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뒤져보면 많은 영상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다들 좀 어둡고 좀 모르는 생소한 분야라 뭐 친절하게 설명을 하진 않고요. 기본 기능 단위별로 잘라서 설명한 것들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참고 자료실에 그 링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나오는 거고, 이게 나올 때마다 번거롭게 뭐 껐다 켰다 귀찮으면 요 밑에 Do not show 요 예, 페이지 로직 메인 윈도우 이렇게 됩니다. 아까 그 화면에서 이렇게 넘어오려고 그러면은 여기 툴바에 보면은 여기 세 문서 있죠? 예, 이걸 눌러주고 뭐라고 나오면 그냥 노 해버리면은 바로 이렇게 슈트가 나옵니다. 뭐 환경 사용자 환경을 지정해서 배경 색깔을 바꿀 수는 있지만 기본으로 제시되는 건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윈도우에서 도는 프로그램들은 다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맨 위에 이렇게 파일 제목이 나오죠. 어떤 파일인지 지금 아무것도 안 했었기 때문에 언타이틀드, 그리고 버전 표시됐고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름 여기 표시됐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메뉴바, 이걸 이제 타이틀바, 제목바라고 얘기하고요. 메뉴바에 갖고 기본적인 메뉴가 여기 쭉 이렇게 표시가 되죠. 여기 보면 기본으로 파일, 에디트, 뷰, 셋업, 툴, 헬프, 단초라네요. 뭐 많진 않은데요. 파일 열어서 수정하고 보고 설정하고 그 밖에 기능들 집어넣고 도움말 깔아줬네요. 그리고
메뉴는 단촐한데 여기에 보니까 툴바가 지저분하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툴바가 좀 많이 들어 있는데 뭐 요 부분은 좀 쓰면서 하나씩 배우긴 할 텐데 툴바가 좀 많다는 거 요거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보니까 스탠다드 툴바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윈도우 프레임 쓸 때 제시되었던 그것들인데요. 세문서 열기, 저장하기, 인쇄하기, 자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뭐 그밖에 여러 가지가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좀 모르겠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뭐 하나씩 또 나중에 보죠. 일단은 뭐 기본 사용법 배우는 데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말고요. 그리고 셀렉션 필터 툴바라는 게 있네요. 필터란 말에 좀 주의 깊게 봐주면 됩니다. 조금 이따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요 필터라는 말, 필터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필터라는 거에 좀 주의를 두고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툴바에 어떤 내용을 표시하는데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케매틱 에디팅 툴바라는 게 또 있습니다. 밑에 화살표에 있는 요건데 스케매틱이란 말, 스케매틱 아까도 스케매틱 페이지 로직 할 때 스케매틱 에디터란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회로도를 보통 스케매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무하는 데서는 뭐 용어를 좀 정의를 명확히 해놓지는 않았는데 보통 이제 전자회로하면 서킷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서킷, 일렉트로닉 서킷 하는데 서킷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날로그 요소하고 디지털 요소가 다 혼재되어 있는 경우를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옛날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요소로만 구성된 스케매틱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뭐 그냥 다 섞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뭐 옛날 회로 같으면 서킷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킷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런 CAD 소프트웨어에서는 서킷이라는 말보다 스케매틱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케매틱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회로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회로도를 수정하는 편집하는 그 도구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화살표 여기 십자 모양의 이런 네 방향 화살표는 뭘까요? 이동이죠, 이동. 그리고 특이한 거는 요건데 보통 복사할 때 우리는 카피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카피라는 용어를 쓰진 않고 듀플리케이트라는 말, 중복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밖에 X는 느낌상 지우는 것 같고 그 밖에 여기 쭉 있는 이것들은 회로 설계에 사용되는 것들이거든요. 오늘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요 강의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기회 때 보도록 하고요. 그 밖에 왼쪽에 이렇게 표시된 걸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라고 합니다. 내가 만드는 디자인의 계층 구조라든지 기타 정보들을 마치 윈도우 탐색기 보듯이 표시한 창이죠. 이거 쓰면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나와 있는 걸 워크 에어리어, 또 워크시트란 말을 씁니다.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죠. 여기에 내가 원하는 회로도 그리고 편집도 하고 그 작업이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검은색으로 체크가 안 되네. 그 다음에 이 화면을 자세히 보다 보면 특이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요거요. 이거 포인트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보자 여기 있구나. 여기 왼쪽 위에 연두색 점이 있습니다. 이걸 액션 스테이터스라고 합니다. 현재 무슨 작업을 하는지. 그래서 무슨 작업이 이제 가능할 때는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고요. 어떤 작업을 수행 중일 때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마치 신호등과 같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내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구나. 이제 딴 작업 할 수 있구나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가보면 이렇게 흰색 점이 크게 나옵니다. 이걸 베이스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이 화면에 표시된 것들은 다 좌표를 기준으로 해갖고 어떤 여기 대상 글씨라든지 도표라든지 선이라는 게 배치가 되면 이걸 갖다가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 화면에 어디에 표시되는지 그 위치를 좌표라고 하고 그 좌표의 기준점 0/0 X축 Y축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그걸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처리가 됩니다. 이 좌표값은 마우스 커서가 움직일 때도 계산이 되겠죠. 마우스 클릭하면 그 현재 위치는 오른쪽 밑에 보면 커서 포지션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요걸 스테이터스 바라고 하는데 여기에 현재 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의 상태가 다 나타나죠. 준비 상태라는 거, 캡슐하게 눌렸다, 넘버라는 이런 것도 표시가 될 테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좌표, 내 커서가 있는 마우스가 있는 위치, 그밖에 뭔지 모르지만 위스, 그리드란 말도 있네요. 위스인데 이거는 선의 두께를 얘기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디자인 그리드라는 게 있거든요. 디자인 그리드. 그리드는 눈금 모는 쪽. 여기 보면 화면에 점이 쪽쪽쪽 찍혀 있죠. 그 점입니다. 그걸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리드 오케이. 라인 두께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드는 바로 실습을 해 볼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아웃풋 윈도우로 나와 있습니다. 아웃풋 윈도우.
여기는 작업하는 데 관련된 정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오류라든지 뭐 기타 나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이 다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 그리고 뭐 특이한 게 또 있나요? 이렇게 나온 걸 탭이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 그래서 이게 하나니까 이렇게 돼 있고 두 개, 세 개면 옆으로 쭉 붙어서 누르면 누른 탭에 해당하는 내용이 위에 화면에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뭐 오른쪽 위에 기본적으로 제어, 윈도우 제어하는 저 버튼들이 있는 건 알죠? 최소화시키고 최대화시키고 프로그램 종료시키고. 그리고 오른쪽에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특이한 게 뭐가 있나? 역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화면을 요 창 아웃풋 윈도우를 작게 만들겠죠. X 누르면 아웃풋 윈도우를 닫아버릴 거고요. 그러면 여기 요거 뭐죠? 이거 일반적으로 요게 요즘에 쓰는 소프트웨어는 많이 들어 있거든요. 요거 뭐라고 생각하죠?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같아요? 전혀 생각이 안 되죠. 압정입니다. 압정. 그래서 요 윈도우를 딱 고정시켜 놓겠다, 움직이지 않겠다, 이럴 때 이걸 눌러주게 되면은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여러 가지 문자들이 도착해 있죠. 문자 오른쪽에 점점점 눌러서 확인해 보면 고정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거든요. 그때 보면 이런 압정 표시가 거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메일이 문자가 도착했는데 요 문자는 중요해. 이번에는 실제 프로그램을 돌려가면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윈도우 하는 건데요. 지금 실제 돌아가는 거니까 뭐 좀 늦게 가기도 빨리 가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페이지 로직에서 메인 윈도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그림을 보면서 기본 사용법도 좀 익히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마우스로 파일 메뉴를 누르게 되면은 메뉴가 이렇게 쭉 풀다운이라고 그러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메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뭐 외울 필요 없고요. 있구나 정도로만 넘어가면 됩니다. 파일 관련된 거, 수정 관련된 거, 그리고 화면에 표시되는 거, 제어하는 거, 기타 도움말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뷰 보니까 뭐 줌 모르는 말도 많이 들어있네. 아웃풋 윈도우 밑에 거죠. 그걸 꺼버리니까 아웃풋 윈도우가 없어져 버리네. 키니까 또 생겼죠. 올려볼게요. 예, 나타났죠. 오른쪽에 앞정도 보이고. 그렇죠. 뷰에 또 다른 기능이 뭐가 있나 봅시다.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왼쪽 거 사라지는 거 보였죠? 메뉴상에서 뷰 메뉴에서 그걸 껐다 켰다 하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더킹 윈도우라 합니다. 마치 한거 들어가시 빼내면 윈도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거든요. 아웃풋 윈도우도 한번 빼볼게요. 빼가지고 딱 제목을 누른 순간에 저렇게 가이드 버튼들이 나오거든요. 바깥쪽에 하면 바깥쪽을 다 차지하게 되고요. 안쪽에 십자 쪽에 놓게 되면 부분적으로 창을 차고 들어가죠. 직접 해봐야 됩니다. 별건 아닌데 혹시라도 윈도우가 사라지거나 갑자기 원하지 않는 위치에 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확인해서 꼭 활용하기 바랍니다. 더킹 윈도우, 더킹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봅시다. 툴바에 보니까 스탠다드 툴바, 셀렉션 필터 툴바 뭐 되게 많죠. 지금 스탠다드 툴바를 꺼버리니까 맨 윗줄에 있는 툴바 사라졌습니다. 다시 키니까 또 나타났죠. 메뉴에서 저렇게 체크할 수 있구나. 또 메뉴 항목에 보면 앞에 쪽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표시된 것과 표시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툴바를 다 없애버릴 수도 있죠. 이렇게요. 메뉴 남았네. 예. 필요하면 다시 켜서 쓰면 되고요. 이 메뉴들은 스탠다드 툴바를 제외한 것들은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껐다 켰다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대로 쓰면 되고요. 툴바 항목도 이렇게 더킹이 되네요. 빼다가 딴 데 놓고 싶은데 갖다 놓으면 되네요. 오른쪽에 놔도 되고 밑에 놔도 되고 옆에 놔도 되고 좋습니다. 다른 툴바도 마찬가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혹시라도 잘못 배치되어 있으면 자기 취향에 맞도록 임의로 배치해서 됩니다. 메뉴 항목도 마찬가지죠. 큰 그림을 그리는데 화면이 너무 작다 싶으면 뽑아다가 오른쪽 옆이나 밑이나 왼쪽에다가 메뉴 항목을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쓰다가 갑자기 메뉴 항목이 사라졌을 경우는 꼭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편하게 되네요. 생각보다는 편하네요. 이 더킹 윈도우 그 바를 끌어갈 때는 왼쪽 끝에 점점점으로 묶은 뭐 이렇게 표시가 있죠. 스탬프를 찍혔듯이 그걸 잡아당겨야 됩니다. 아무데나 잡아서 되는 건 아니고요. 셀렉션 필터 툴바, 에디팅 툴바, 그다음 스탠다드 툴바, 대충 감 잡았고요.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도 되고요. 뷰에 보면은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좋습니다. 그
밖에 각 툴바의 기능들은 마우스를 갖다 그 위에 갖다 놓게 되면 뭐 마우스 팁, 버블 팁, 또 윈도우 팁이라고 하는데 간단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서 하면 되고요. 지금 필터 툴바 눌러보고 있는 거거든요. 필터 툴바는 워낙 많은 종류의 객체들을 갖다 취급하다 보니까 실수를 할까봐 좀 필터죠. 걸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anything 하면 모든 걸 다 편집을 할 수 있는 거고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파트 하면 부품만, 또 보면 게이트 하면 그 게이트 난드나 우아 게이트만, 네트 하면 선만, 이런 식으로 내가 작업 중에 내 마우스에 걸리는 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걔들만 나타난다는 거죠. 작업을 실수하지 말라고 그런 기능을 제시한 겁니다. 예, 뭐 표준 툴바에 있는 그 아이콘들은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뭐 중요한 건 알고. 위에 보니까 이런 게 있네. 이 셀렉션 툴바하고 필터 툴바를 이렇게 선택을 누를 수 있네. 스탠다드 툴바 안에 또 툴바를 제하는 아이콘이 또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화면을 키우는 거, 돋보기 누르니까 줌인, 키우는 거, 확대해서 보는 걸 줌인이라고 하고요. 축소하는 걸 줌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보기 좋은 상태로 내보내는 거, 그러니까 한 화면에 설계한 모든 내용이 다 표시되는 걸 줌핏이라고 합니다. 뭐 페이지에서는 줌핏 기능을 홈키를 사용을 하거든요. 나중에 키보드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거 다 한번 살펴봤죠. 그리고 오른쪽 밑에 가서 이렇게 좌표값 나오는 거, 요 부분이요. 현재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게 되면은 그 좌표가 이렇게 표시되는 거 알 수 있죠. 움직이면 움직인 대로 나옵니다. 대상 좌표도 나오고 마우스 커서 좌표도 나오고 있어요. 또 뭐가 있나? 되게 많네. 윈도우 지워버리고 했더니 밑에 있으니까 안 보일까봐 아웃풋 윈도우 닫고서 다시 한번 보여준 겁니다. 이상한데? 예, 패즈 맨 윈도우 글씨가 오타가 좀 있네요. 일단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면 여기 좌표값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고요. 줌인 줌아웃 하는 경우 밖으로 끌어낸 경우도 이게 원점이라고 그랬죠. 원점 왼쪽 편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변하네요. 오타가 있는 거 고쳐보겠습니다. 살표로 했네. 편대. 더블 클릭하게 되면 속성창이 나오고 거기서 바로 고쳐주면 됩니다. 보통 이런 걸 직관적 사용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설명 필요 없다는 거죠. 보이고 고치고 싶으면 더블 클릭하라는 거죠. 모르면 무슨 작업을 할 수 있나 보고 싶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되는 거고요. 뭐 기본적인 사항들이 별로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뭐 직관적으로 써도 됩니다. 뭐 추가로 설치되는 이 메뉴에 대해서는 하나씩 설명을 할 거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특이한 점 있었죠. 여기 상태 등 들어와 있는 거, 여기 베이스 포지션에 원점 표시하는 거, 또 아래쪽에 커서의 좌표, 현재 상태 표시되는 거 있었죠. 그리고 더킹 할 때는 요거 점점점 사용한다고도 이야기했고요. 이제는 그럼 마우스하고 키보드를 이용해서 화면 조작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세문서로 하면 이상한 메시지 나오는데 아직은 그냥 무시하고 다 취소해 버립시다. 일단은 저기 텍스트, 크리에이트 텍스트라는 아이콘을 눌러서 현재 무슨 작업을 하는지 화면에 표시하고 하겠습니다. 페이지, 화면 조작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화면 조작이 뭐가 있죠? 그렇죠. 화면을 옆으로 이동하는 거, 위로 아래로 오른쪽 왼쪽, 또는 확대하고 축소하고 이런 작업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마우스를 이용하는 경우 설명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화면을 할 때 마우스를 많이 사용을 하죠. 마우스가 제일 편하고 직관적으로 느끼는 대로 손가락질 하듯이 볼 수 있다는 거니까요. 크게 부담 없이 봐도 되고요. 마우스를 이용하는 경우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해볼까요? 화면 이동하는 거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화면이 밑으로 내려가죠. 마우스 스크롤 바를 아래로 내리면 화면이 아래로 내려가, 올리면 위로 올라갑니다. 화면 직접 프로그램 설치했으면 같이 따라서 해야 됩니다. 직접 위아래로 움직여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로도 가고 싶다. 이럴 때 어떡하죠? 이럴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스크롤 바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보게 되면 화면이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러네. 쉽게 움직일 수 있네요. 그냥 휠을 움직이면 위아래로 Shift 키를 누르면 오른쪽 왼쪽으로, 확대하는 건 어떻게 하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서 올리고 내리고 하면 되죠. 일반적인 아닌가? 아니면 홈 키를 누르는 거죠.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을 누르게 되면 화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걸 갖다 줌인, 줌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케이. 그리고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이 마우스에 보면 중간에 휠 있죠. 휠을 누른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휠을 누르고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휠을 누르고 아래로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이건 여기서 보여주기가 참, 마우스의 움직임을 같이 녹화를 해야 돼. 이걸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되죠? 큰 화면이 조그만 쪽으로,
줄이라는 소리고, 위로 왼쪽 위로 올리면은 휠을 누르고 아래로 내리면 축소가 되고요. 위로 올리면 확대가 된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괜찮네요. 좋은데?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 수정할 수 있는 프로퍼티 창으로 들어간다는 거. 오케이. 지금 상태 여기 불 들어오는 거 꼭 확인해야 돼요. 밑에 거 선택하고 듀플리케이트, 아까 얘기했죠. 복사에 카피란 말을 쓰질 않습니다. 듀플리케이트를 누르니까 마우스 커서에 선택한 게 좀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누를 때마다 그게 되고, 빠져나갈 때는 메뉴상에 캔슬을 누르거나 ESC 버튼 눌러버리면 됩니다. ESC는 키보드 왼쪽 맨 위에 있죠. 이스케이프 해가지고 빠져나간다 그런 소리고요. 예, 선택하고 듀플리케이트 한 번 더 했습니다. 커서에 붙어 나왔고요. 밑에 놓고 클릭한 다음에 이제 키보드라는 거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캔슬 시키면은 이제 복사하는 모두 빠져나갔죠. 여기서 키보드 이용하기로, 지금부터 키보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요. 키보드도 역시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오케이. 뭐 오케이가 아니죠. 어떻게 할까? 키보드라는 거는 그냥 이동키를 누르면 이렇게 커서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마우스가 아니라 지금 이동키 누르는 겁니다. 오른쪽에 화살표로 되어 있죠. 좌우 좋고요. 올라갈 때는 위로 올라가는 거, 아래로 내려가는 거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또 뭐 할까? 뭐 키보드가 그거 말고 또 쓸 게 뭐가 있을게? 확대, 페이지 다운, 축소, 페이지 업 누르니까 화면 확대 축소되는 거 볼 수 있고요. 오케이. 예,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 CAD 소프트웨어는 그래픽 작업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화면이 깨지거나 찌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엔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화면을 다시 한번 그려줍니다. 지금은 뭐 그런 현상이 발생되질 않는데, 하다가 혹시 화면에 찌꺼기 그림이 나오면 엔드 버튼 한번 눌러주면은, 엔드 알죠? 그 이동키 위에 보면 홈 밑에 있는 거 그거 누르면 바로 그 동작을 합니다. 그 밖에 뭐 기본적인 기능도 지금 다 설명을 했습니다. 뭐뭐 설명했죠? 화면 위아래로 갈 때 어떻게 했죠? 마우스의 휠을 갖다 위아래로 넘겨주면 됐었죠. 그리고 오른쪽 왼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했었죠? 오른쪽 왼쪽으로 갈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1, 2 갈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서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누르면 좌우로 움직였고요. 위로 가는 거 할 때는 그냥 그 휠 마우스 그냥 이용하면 됐죠. 그리고 화면 확대 축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휠 이용하면 움직이는 거 봤고요. 그 정도죠 뭐. 그리고 특이한 거 아까 했었죠. 휠로 이동만 하는 게 아니라 휠을 누른 상태로도 써봤죠. 휠을 누른 상태로 위로 올리게 되면 확대, 휠을 누른 상태로 휠을 누르고서 마우스를 움직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축소가 됐었죠. 잘 기억해.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설명을 안 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화면 중에서 휠을 더블 클릭을 해요. 따닥 버튼을 한 번은, 더블은 아니고 한 번 클릭하게 되면 화면이 내가 휠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중간 버튼이거든요. 중간 버튼 누른 거를 화면 중앙으로 맞추는 기능도 있습니다. 예, 앞에서 키보드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는데, 오른쪽 편에 보면은 키패드라고 하죠. 숫자판. 그리고 옆에 이동 키들이 들어있죠. 예, 여기에도 각각 기능이 다 이렇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확대하는 거는 페이지 업이었네요. 이거 누르게 되면 화면이 확대되고요. 줌 아웃, 이건 벗어나는 거, 작아지는 거죠. 페이지 다운하면 작아져. 업하니까 거꾸로네요. 설명 거꾸로 한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아까 화면에 쓰레기 찌꺼기가 나올 때는 리드로 엔드 키를 누르면 된다.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괜히 귀찮거든요. 그리고 준핏, 여기는 뭐 핏 보드라고 되어 있는데, 홈키 굉장히 많이 씁니다. 화면을 할 때 막 확대해 놓고 쓰거나 한 구석에서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체 내용을 보고 싶어. 근데 내가 어딘지 모르니까 스크롤 바로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이럴 때 홈키 누르게 되면 한 화면에 내가 지금 그린 모든 내용을 다 표시해 줍니다. 뭐 이런 딜리트, 이거는 이거 잘 쓰진 않습니다. 현재 커서를 기준으로 해서 화면을 이동한다. 커서 놓고 인서트 키 누르면 된다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마우스의 휠 버튼 딱 클릭하면 바로 나타난다고 그랬고요. 삭제, 이거 딜리트 키니까 삭제하겠죠. 그리고 커서 이동 키는 아까 해봤죠. 커서가 움직이는 겁니다. 화면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커서 십자가 나온 게 오른쪽 가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봤고요. 그 밖에 오른쪽 숫자판에 들어가는 기능은 동일합니다. 키보드랑 다 똑같네. 요게 있네. 요게 펜 레프트, 펜 라이트, 펜 업, 펜 다운. 이거 뭘까요? 게임 스타나 이런 게임을 하다 보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기능입니다. 이름을 모를 뿐이지. 우리가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화면에 표시된 보이는데 표시된 것 말고 바로 오른쪽으로 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동키 눌러서 가나요? 그런 거 안 하죠. 마우스로 오른쪽 경계면에 딱 간 순간에 알아서 화면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그런 걸 패닝이라고 합니다. 확장시켜 나간다 이런 소리거든요. 아, 그러면 작업하면서 아까는 화면이 이거 저기네 결론은. 아까 우리 저기 마우스 스크롤 바를 위아래로 예, 그거예요. 근데 무슨 패닝이야? 자동으로 되면 좋은데. 예, 근데 아직 페이지 프로그램은 그렇게 되진 않고 있고요. 내가 필요할 때 작업하다 마우스 오른쪽 왼쪽 버튼 누르고 이렇게 귀찮다면은 좀 그러네. 설명을 하면서도 아니 키패드를 만들려고 그러면 마우스에서 손을 띄어야 되네. 예, 그러면 말을 바꿔야겠습니다. 마우스가 없을 때도 쓸 수 있습니다. 키패드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하면 이걸 해서 화면 옆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예, 하여간 뭐 다양한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야기한 대로 불필요한 기능 이건 아닙니다. 실제로 캐드 소프트웨어를 쓰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마우스보다 키보드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페이지 로직이나 페이지 스케매틱 로직을 배우거나 레이아웃을 배울 때 보면 정밀하게 위치를 맞추고 정확하게 부품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이럴 때 마우스를 하는 데는 마우스를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에서 직접 명령을 타이핑 쳐가지고 갖다 놓고 이동을 시킵니다. 아마 바로 연결돼서 이제 그 설명을 또 할 건데 그게 더 정확하고 빠릅니다. 우리는 마우스를 쓰면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 얘기로는 키보드를 쓰는 게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키보드만 쓰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키보드가 마우스보다 더 편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점 참조를 하고요. 이 기능이 쓸데없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그럴 때 쓰라고 들어있는 건데 나중에 보면 참 유용한 기능으로 활용이 됩니다. 지금 키패드에 있는 키를 이용해서 화면을 조작하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썼는데 마우스 사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우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는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두 개만 있는 걸로 생각했고요. 밑에 여기 휠은 그냥 그 스크롤바 위로 화면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 정도 용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엄밀하게는 얘도 버튼이거든요. 일단 여기서는 휠이라고 할 겁니다. 중간 버튼이라 쓰진 않을 거고요. 일단 가장 많이 쓰는 왼쪽 버튼 주로 어떤 기능으로 사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기능으로 사용이 되죠? 항목을 선택하는 기능 쓰죠. 그렇죠. 더블 클릭하면 아까 해봤죠? 안 해봤구나. 아까 제가 제목 집어넣고 더블 클릭하니까 프로퍼티란 창이 나왔었잖아요. 뭐 속성창, 값창 이래도 되고요. 하나는 선택, 두 번 하면은 그 선택된 거에 대한 어떤 내부 정보를 수정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잘 쓰진 않는데 컨트롤 클릭이라는 것도 있네요. 더블 클릭은 많이 쓰이는 거죠. 컨트롤 클릭은 선택된 아이템에 오브젝트를 추가하거나 취소할 때, 컨트롤 키가 복사할 때 많이 이용되죠. 아마 그런 것 같네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대상을 잡아당기면 복사가 되는 그런 기능 같은데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홀드 다운 드래그. 이 말이 더 힘드네.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밑으로 쭉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이 범위가 이렇게 딱 박스가 쳐지죠. 범위가 선택이 되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잡아당기게 되면 이동이죠. 끌어주면은 홀드 다운. 객체가 선택 안 된 상태인데, 그렇죠. 객체가 대상이 선택이 안 됐을 때는 범위 영역이 선택이 되는 거고, 대상이 선택 오버 아이템에다가 적어놨네요. 어떤 대상을 선택하면 이동이 된다는 거. 이게 왼쪽 버튼, 마우스 버튼의 기능이에요. 어떤 걸 선택하거나 그 속성값을 바꾸거나 이동하거나 또는 컨트롤 키랑 조합해서 복사하거나 취소할 때 쓴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오른쪽 버튼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주로 어떤 때 쓰죠? 어떤 대상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팝업 메뉴, 갑자기 메뉴가 딱 뜨게 되죠. 팝업 메뉴라고 그래. 아무것도 없는 불쑥 튀어 오른다 그러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팝업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기능들 미리 제시를 해주죠. 그러면 어떤 걸 선택했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도 팝업 메뉴가 나옵니다. 그때는 해당하는 거, 그거와 관련된 거, 주로 편집에 관련된 것들이 주로 나옵니다. 여기 빼먹었네. 셀렉션 필터 관련된 팝업 메뉴가 나온다고 하네요. 페이지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해당 선택한 거에 관련된 걸 나오는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으면 바탕화면을 클릭했다는 거죠. 거의. 그러면 필터 쪽에 연결이 돼서 네가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고 싶은지를 골라달라는 의미로, 지금 셀렉션 필터가 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거죠. 이게 처음 보는 거. 처음 보는 게 뭐죠? 미들 필터, 필 마우스이죠. 필은 클릭이 됩니다. 필인데 돌아가기 아니에요. 버튼으로도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딱 클릭하게 되면 화면의 중앙 틱하면 그 내가 클릭한 부분이 화면의 중심이 되도록 전체 내용을 이동을 해줍니다. 한 구석인데 이거를 중앙에 놓고 주변도 보고 싶으면 거기다 놓고 휠을 틱 한번 눌러주면 눌러보세요. 틱 소리 납니다. 그럼 바로 그게 중앙에 쭉 끌어올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휠을 누르고서 위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확대가 되고요. 휠을 누른다는 생각이 좀 그렇죠. 휠을 누르고서 휠을 돌리는 거 아닙니다. 휠을 누른 상태로 밑으로 잡아당기면 화면이 축소됩니다. 휠을 누르고 마우스를 이동하는 거죠.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말로 설명하는 게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꼭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마우스의 기능 다시 한번 정리했거든요. 왼쪽 버튼이 무슨 일을 하는지, 오른쪽 버튼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제일 중요한 여기서 처음 보는 중앙 휠이 버튼이란 사실도 꼭 기억하고요. 또 특이하게 동작하는 거 있죠. 누르고서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확대 축소가 된다. 워크스페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새까맣게 나온 그 창을 이야기합니다. 워크스페이스. 페이지 로직의 작업 공간, 작업 시트라고 하는데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수치를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렇대. 56인치, 가로 세로 56인치라고 하네요. 되게 큰데요. 인치라니까 감이 안 잡혀. 1인치가 몇 센치죠? 1인치는 PCB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은 인치에 대한 감도 있어야 되거든요. 1인치는 2.54cm입니다. 2.54. 미리로 하면 25.4mm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한 140 정도 된다고 해요. 외울 필요 없는 겁니다. 하여간 공간은 화면에 이렇게 틀이 나와서 그것만 그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옆으로도 계속 확장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표값 나왔죠. 왼쪽 밑에 흰색 점 오리진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좌표값 이렇게 있으면 요 끝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0점으로 해서 여기는 다 X축, Y축이 다 플러스로 되겠죠. 1, 2 가면은 X축은 마이너스, 그리고 Y축은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돼요. 커서의 위치는 우측 하단의 스테이트 바. 커서의 위치.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네, 위치. X축, Y축 표시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처음 듣는 말이네. 그리드란 말. 아까 언뜻 얘기는 했죠. 눈금이라고요. 그리고 스냅이란 말이 나오네요. 여기에 보면은 디자인 그리드도 둘로 나눕니다. 디자인 그리드와 디스플레이 그리드. 그럼 화면에 찍힌 점은 뭘까? 디스플레이 그리드겠죠. 화면에 모는 점 같이 점들을 쭉 표시했는데 요 점을 갖다가 디스플레이 그리드라고 합니다. 화면에 작업하기 편하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출력하면 나오지 않고요. 정기적 특성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디자인 그리드는 뭐냐고 그러면 커서의 최소 이동 거리입니다. 이거를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은 아직 스테이터스 바에 표시가 되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다면 정밀하게 딱딱 맞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캐드 소프트는 확대 축소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그맣게 해놓고서 맞추려면 잘 맞질 않아요. 나름대로 했다고 했는데 아직 확대해 보면 조금 틈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배치되는 여기서는 주로 이제 전자 부품이나 선들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움직일 때 정밀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5단위로 움직여라 또는 10단위로 움직여라 그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는데 그걸 스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실수를 안 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림과 그림, 선을 우리가 브레드보드에다가 부품을 삽입하고 그 다음에 점퍼선을 연결할 때 그게 멀리서 보면 한 두 칸 좀 옆에 꽂아도 마치 붙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확대해 보면 떨어져 있고요. 그런 식으로 그게 좋은 예가 아닌가? 어려우면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거는 부품이 이동할 때 그 움직일 수 있는 단위를 얘기합니다. 뒤에 동영상을 다시 깔아놨습니다. 그때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죠. 작업창을 워크스페이스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원점이 있다는 거, 거기에 그 밑에 표시되는 거 요거, 그리고 그리드라는 게 있다는 거. 여기는 그리드는 하나만 표시가 됩니다. 요거 조심해서 보고요. 그리고 좌표값 표시되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스냅이 뭐길래 자꾸 뒤로 가지?
예. 스테이터스 윈도우 이건 뭐냐 그러면 전체 상태를 한 방에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뭐 게임할 때도 뭐 밑에 전체 맵이 나타나죠. 현재 내가 어느 화면을 보고 있는지 전체 맵 중에 내가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랑 동일한 모양으로 표시되고 있죠. 여기 이거는 컨트롤 얼터 S를 누르게 되면 컨트롤 키 눌러지고 있고 얼터네이트 키도 눌려진 상태에서 S를 누르면 바로 이 창이 나타납니다. 화면상에서 내가 특정한 부품을 선택을 했으면 그 부품 정보가 여기 표시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면 그냥 이것만 나옵니다. 나중에 뭐 설명을 저는 이거 잘 안 쓰거든요. 귀찮아가지고 아직 이게 디테일하게 쓰지는 않으니까요. 여기 보면 그래도 나중에 스케매틱 할 때 또 레이아웃 할 때 쓰이는 용어들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레퍼런스 네임이라고 나옵니다. 그냥 일렬 번호입니다. 그리고 파트 네임, 이거 부품 넘버죠. 부품 이름 있죠. 그다음 로직 패밀리, 이건 부품의 어떤 큰 부류 뭐라고 그래야 되나? TTL IC 뭐 우리가 부품 보면 TTL IC로 된 것도 있고 저항같이 원통형으로 된 것도 있고요. 그렇죠? LED 같이 이렇게 아니 TR 같이 발이 3개짜리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부품의 외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파트 데칼 네임. 이 데칼이란 말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데칼이 SO28이라고 나오네요. 데칼. 그 데칼코마니 그겁니다. 데칼코마니가 뭐지? 데칼코마니가 뭐죠? 이거 쫙 붙이고 손 쫙 피면 나오는 거. 아는데 설명이 좀 그렇죠? 뭔가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 찍어내는 거 이야기합니다. 페이지에서는 데칼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다른 소프트에서는 푸프린트라고 합니다. 또는 심벌이란 말을 씁니다. SO28 타입 부품의 외형을 정형화시켜 놓은 겁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스냅드 그리드라고 있습니다. 요게 스냅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켜져 있으면 부품은 그리드 단위로 해서 딱딱딱 움직입니다. 이게 꺼져 있으면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럼 나중에 문제 소지가 좀 그렇습니다. 뭐 사고를 쳐야지 그거의 소중함을 느끼죠. 스키매틱 디자인할 때 스냅을 설정할 수 있다.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파트, 커넥션, 이거 뭐냐? 파트 커넥션 핀 등을 선택할 때 그 아이템의 정보를 상세하게 보여준다.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워크스페이스에 표시된 내용을 이게 무슨 소리지? 워크스페이스에 표시된 내용을 확대 축소할 수 있다. 이거요.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임보다는 이게 훨씬 좋은 기능이죠. 이걸 많은 영역을 차지하면 화면에는 조그맣게 축소된 상태의 그림이 나올 거고요. 이걸 조금만 잡으면 확대된 상태로 나오겠죠. 여기 네모난 상자가 바로 지금 모니터에 표시되는 그 내용입니다. 이만큼을 지금 모니터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괜찮네요. 단축키는 컨트롤. 실제로 스키매틱에 표현되는 즉 패즈 로직 워크스페이스에 나타나는 회로도를 샘플로 하나 올려봤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그 이름들을 여기서 한번 연결시켜서 이게 그거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설명한 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스키매틱 텀, 스키매틱 에디터에서 사용된 용어들, 그림에 사용된 용어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버스가 뭐라고 그랬죠? 버스. 내가 사용하는 회로가 64빗 컴퓨터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데이터가 전달될 때마다 64비트의 신호선을 그려야 돼요. 한 선은 한 비트를 전달하거든요. 그러면 63은 64개의 선을 그려 주어야 되는데 너무 귀찮잖아요. 그럴 때 이 버스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버스선은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좀 두껍게 표시가 됩니다. 이런 두꺼운 선이 나면 버스선이네. 버스는 보통 기억자 니은자나 이렇게 꺾어주는데 그래서 두껍게 표시하면 버스네. 여기 몇 개가 들어갔지 보면 한쪽 끝에 가서 버스 네임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버스 네임 끝에 보면은 꺾은 가로에서 뭐뭐 땡땡 콜론 숫자가 나옵니다. 0부터 00 콜론 14. 그럼 여기는 전체 몇 개의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죠? 14니까 14개? 아니죠. 0부터 14까지입니다. 0부터 14는 1부터 14가 14개고요. 0부터 14하면 15개가 되는 거죠. 15비트의 데이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A00부터 안 보이네. 색깔 좀 바꾸겠습니다. 어디 갔나? 여기 좋아 보이네요. 00부터 A00부터 A14번 토탈 몇 개죠? 헤아려본 15개 신호선입니다.
15개 신호 연결될 때 선을 15번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두꺼운 선만 그리게 되면 거기에 연결만 시켜주면 되죠. 특이한 점은 버스에 연결됐던 끝이 이렇게 꺾입니다. 여기 다 꺾이고 있죠. 여기 꺾이고 있죠. 꺾이고 있죠.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거기에 여기 몇 번째 비트인지 이름이 꼭 들어갑니다. 버스에는 표시가 안 되지만 이 얇은 선 단일 시그널 1비트짜리 신호선에는 꼭 이렇게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일반적인 스키매틱의 회로도에서는 다 1비트를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다 얇은 선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두껍게 표시되는 게 있으면 이게 버스라고 합니다. 버스에는 그럼 이게 15개짜리가 이러고 그러면 64개는 더 두꺼운가? 그건 아닙니다. 버스는 두께는 동일한데 한 비트짜리보다는 두껍게 표시가 되고 몇 개가 들어도 상관없이 그냥 두껍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버스 끝에는 꼭 이렇게 이름이 뭐고 몇 비트인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 아까 레퍼런스 디스크립션에다가 설명한 것 같은데 레퍼런스 디자이네이터네. 요 이름 얘기하는 겁니다. 부품명. 이거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부여되는 이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1번, 두 번째는 2번 이렇게 붙여집니다. 나름대로 구분은 해야 되니까 똑같은 부품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1번 첫 번째 거냐 두 번째 구분하기 위해서도 이름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부품 이름은 밑에 나오는 파트 네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트 네임. 아이고 안 보이네요 이번에 또. 파트 네임이 부품명이 되겠죠. 파트 네임이 부품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품은 이거 여기 있네요. 74C256이라. 또 감췄네. 칼 색깔이 중요하네요. 색깔이 중요해요. 여기 보면 87C256이라는 부품이 있고요. 이 부품이 바로 파트 네임이 되는 거고요. 위에 있는 이 이름 U와는 레퍼런스 디자이네이터가 됩니다. 이건 자동. 앞에 있는 U자가 부품의 종류를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앞에 있는 U자가 부품을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뭐 있지? 오프 페이지 아까 설명했었죠. 오프 페이지가 뭐라고 그랬죠? 요런 모양이 됩니다. 오각형. 이거는 요 회로의 요 선은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다른 쪽에 있는 시트에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 연결하고 싶은데 연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요 똑같은 XY라고 했죠. 여기 XY라는 이름으로 어디에 선에 이름이 붙어 있을 겁니다. 얘는 거기에 연결이 된다는 거죠. 페이지가 다를 때 다른 화면에 작업을 했을 때 쓰이는 겁니다. 핀 넘버 뭐라고 그랬죠? 부품의 입력과 출력을 담당하는 놈들이죠. 그것들입니다. 보통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물론 사람마다 틀리긴 하지만 약속된 거는 보통 왼쪽에 입력을 그리고 오른쪽에 출력을 그립니다. 왼쪽이 입력, 오른쪽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출력되는 건 보통 Q 또는 아웃풋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입력은 자유롭게 쓰거나 인풋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마치 그 VCC 그려도 VCC, GND 이렇게 쓰듯이 이렇게 써요. Q가 들어가면 출력이구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확실히 출력이야. 이렇게 보면 이름만 보고 또는 위치만 보고도 이게 입력 신호선인지 출력 신호선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핀 넘버가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습니다. 아니구나. 밖에 있는 건 핀 번호가 되는 거고요. 안에 있는 건 핀 네임이 됐네요. 이름. 이름도 있고 번호도 있구나 참. 이름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밖에 있는 번호는 그냥 순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핀 번호는 실제 부품의 외형에 있는 순서대로 배치하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랑 동일합니다. 핀 네임은 기능적인 거랑 맞추어서 배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떻게 됐어요? 이름을 기능적인 핀 네임에 배치하다 보니까 밖에 있는 핀 번호가 뒤죽박죽이 돼버리죠. 어느 걸 기준으로 맞추는 게 좋을지는 잘 판단해서 하면 됩니다. 어느 게 맞는 거죠? 그리는 사람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느 게 더 좋은지 핀 번호야 뭐 기능이 중요하죠. 회로 그릴 때는. 그래서 기능 우선으로 지금 정돈이 돼서 이름, 이 심벌 안에 있는 이름들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모양을 심벌이라고 합니다. 이건 실제 부품이라 파트에 해당 파트가 되나? 파트가 되겠죠. 부품이니까. 그리고 엔드나 오화 게이트 등은 게이트란 말을 쓰고요. 사용자가 만들었을 땐 심벌이란 말을 씁니다. 핀 네임, 핀 넘버. 이렇구나. 보통 핀 네임은 안에 적어주고 핀 넘버는 밖에 적어주고 있네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동그란 게 달린 거 이건 뭐죠? 이거 또 감춰졌네. 동그란 게 붙어 있는 건 뭘까요? 동그란 게 붙어 있는 거는 낫 게이트가 붙은 거죠. 버블이라고 합니다. 버블
버블 동그란 모양의 풍선 모양이라 버블이란 말. 이게 붙으면 신호선이 인버팅 돼서 나가죠. 엔드는 그러니까 하이면 로우로 로우면 하이로 나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직 설명하는 게 많네요. 이런 선들을 갖다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게 네트? 아니죠. 이거는 커넥션이죠. 얘도 커넥션이죠. 이것도 다 커넥션이죠. 커넥션. 이것도 커넥션이고요. 예, 커넥션이죠. 커넥션. 오케이. 연결하고 그 요 끝에 붙은 거, 요거는 파트가 됩니다. 부품이 되는 겁니다. 그라운드가 무슨 부품이 있어요? 연결된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라운드 선에 연결해야 되니까 그런 파트란 표현을 쓴 거고요. VCC는 여기 있잖아요. 파워 파트라고 되어 있네. 전원선에 연결이 되니까 해준 겁니다. 여기는 볼트가 명확히 표시가 되죠. 5V, 12V, 9V 나눠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선들 커넥션이라고 설명해놨네.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연결선들. 그리고 연결선을 따라가 저항이네. 저항은 실제 모양이 아니네. 저항 심벌이죠. 이런 거 심벌이라. 실제로 심벌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저항임을 알 수 있지요. 실제 저항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저항은 이렇게 핫도그 같이 이렇게 선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눈사람처럼 이렇게 있죠? 이거 얘기합니다. 저게 찌글찌글 되어 있는 이유는 뭐죠? 전기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의미로 저기 적은 거. 이렇게 되고 여기도 보면 끝에 이렇게 핀 번호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항이 무슨 극성이 없는데 핀 번호를 했지? 핀 번호 해놓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되니까 누구는 붙이고 누구는 안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87C 256에 대한 거는 이렇게 붙여놨고, 그리고 저항은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리고 밑에 value라고 표현, 용량도 이렇게 표시가, 용량이 있는 거는 용량도 이렇게 표시될 수 있도록 하네. 이런 게 프로퍼티에 지정하는 것들입니다. 프로퍼티에서 지정하는 사항들이죠. 프로퍼티가 단지 텍스트만 되는 게 아니라 부품에 대해서는 용량값, 규격도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여기 R이라는 게 있네. R1이라는 게 적혀있네. 이건 뭐지? 아까 위에 부품은 V1, U1으로 돼 있었는데, 그렇죠. 그겁니다. 저항이라 앞에가 그러니까 그 패밀리라고 했죠. 파트 패밀리라고 해서 부품의 종류를 구분하는 용도. 저항은 R로도 캐패시션 C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TTL IC로는 U로 시작을 합니다. 이름만 봐도 이건 어떤 종류의 부품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준 거죠. 그 밖에 또 설명하는 게 뭐가 있죠? 왼쪽으로 넘어가서 타이덧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덧이 뭐라고 그랬죠? 연결된 넥타이 또 점 형태로 여기 요 커넥션 지나가는데 지금 얘하고 얘가 얘 두 놈이 같은 선을 활용하고 있죠. 얘하고 얘가. 그래서 그 연결된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 준 겁니다. 여기 연결됐다는 거죠. 각각 들어가면 선이 두 번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툴에서 정션이라는 표현을 쓴다. 정션 연결됐다 그런 표현을 쓴다고 그랬어요. 스키매틱 에디터에서는 페이지 로직의 화면에서 나타나는 그림들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내가 설명할 때도 이 용어를 가능하면 준수할 겁니다. 그리고 화면에 어떻게 표시되는지도 이 그림을 통해서 알아주기 바랍니다. 라이브러리, 이건 거의 끝인 것 같은데, 이런 CAD 소프트웨어를 쓰다 보면 라이브러리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라이브러리, 도서관이 있죠. 내가 여기다가 회로도에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저항도 갖다 캐패시터도 갖다 놓고 TTIC도 배치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다 내가 할 때마다 번번이 그려서 쓸 수는 없지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저장해 놓은 것들을 라이브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런 CAD 소프트, 이 CAD는 일렉트로닉 전자 CAD라 이 CAD란 말을 씁니다. 앞에 아마 기초사항에서 나왔던 용어 같은데 여기서 부품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여기는 부품 정보가 들어있다. 이걸 우리가 활용해서 편하게 쓰는 거거든요. 엔드게이트 쓸 때마다 그림 그려서 쓸 수 없잖아요. TTLIC 그 많은 걸 내가 언제 다 그리고 있어요. 회로 설계할 때마다. 이건 이미 다 저장이 되어 있고 불러다만 쓰면 됩니다. 그렇지만 없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전자부품 계속 새로 개발이 발명이 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내가 쓰는데 새로운 부품이 나와서 진짜 좋은 거야. 꼭 쓰고 싶어. 근데 회로를 어떻게 그리지? 그럴 때는 디자이너가 지금 여러분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시스템 라이브러리, 사용자 라이브러리라고 하거든요. 기본으로 제공되고 풀이랑 같이 깔리는 걸 기본 라이브러리, 시스템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이건 다 웬만한 건 다 들어 있습니다. 특히 PCB 관련된 이런 CAD 소프트웨어는 라이브러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실제 부품의 특성을 다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간 되면 또 이건 얘기하고요. 그렇지 않고 새로 나온 부품이라 내가 만들어서 저장을 했다. 이런 걸 사용자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장된 모든 라이브러리는 멘토 그래픽스 밑에 해당 버전에 또 있겠죠. 거기 밑에 보면 SDD 홈이란 폴더가 그 속에 라이브라는 폴더 속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여기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라이브러리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작업하는 모든 것은 처음에 설치할 때 패즈라는 소프트웨어 설치할 때 워킹 디렉토리 지정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위치가 C 드라이브의 패즈 프로젝트라는 폴더에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새로운 파일 저장할 때 특별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되고요. 사용자 라이브러리는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왜 따로 할까? 라이브를 한번 만들면 재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리가 용이한 것, 남들이 잘 접근하지 않는 곳에 갖다 놓은 거고요. 내가 그리는 거는 자주 쓰니까 여기에다 저장시킨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끝까지 왔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한 내용은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런 사항들을 설명했습니다. 패즈의 작업 환경, 부품 제작하고 편집하기, 부품 삽입하고 편집하기, 신호선 연결, 버스선 연결, 또 물론 수정하는 방법도 배웠죠. 그리고 설계 데이터의 변경, 규칙은 나중에 하기로 했고요. 레포트하고 넷리스트 파일을 설정하기, 물론 출력도 해봤죠. 그리고 패즈 로직의 OLE 기능을 이용해서 이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PDF 파일 출력만 해봤었죠. 이렇게 해서 패즈 로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보고 듣고 학습한 내용을 실습을 통해서 본인 걸로 만들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겠죠. 쓰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보려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뭐 패즈 프로그램 배우면서 즐거움을 느꼈다, 그건 아니죠. 나중에 PCB 설계를 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생겼다, 그걸 좀 목표로 하는 거고요. 그때 학교에서 배운 이런 기능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려운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